자, 1부 유한에서 무한으로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 1장 한계와 제약을 뛰어넘다. 머리는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곳이지 보관하는 곳이어선 안 된다. 데이비드 앨럿이라는 분이 생산성 분야의 권위자이신데, 자,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머리는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곳이지 보관하는 곳이어선 안 된다. 대학 3학년이 된 어느 날 뚜렷한 이유 없이 목구멍이 아프기 시작했다. 독감에 걸렸다고 생각했지만 의사는 병의 징후를 찾을 수 없었다. 이후 몇 달에 걸쳐 통증이 서서히 악화되자 다른 전문의를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았다. 의사들은 모두 내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하지만 통증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 목소리를 내거나 음식물을 삼키거나 웃기도 힘들었다. 받을 수 있는 진단검사를 빠짐없이 다 해봤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필사적으로 찾아 헤맸다. 몇 달, 몇 년이 지나자 언젠가는 이 고통을 없앨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야, 몇 년까지 갔네요. 강력한 항발작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자 통증은 일시적으로 완화됐지만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고 심각한 단기 기억 상실증이 나타나는 등 끔찍한 부작용에 시달렸다. 이 기간에 떠난 여행, 읽은 책, 사랑하는 사람들과 쌓은 소중한 추억은 애당초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 기억에서 깨끗이 사라졌다. 나는 80살 노인처럼 마음이 늙어버린 24살 청년이었다. 나를 표현하는 신체 능력이 계속 저하하면서 좌절감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 보니 우정을 쌓고 데이트를 하고 여행을 다니며 직업을 찾는 것 등 인생에서 즐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공연을 시작할 기회가 오기도 전에 인생이라는 무대의 막이 내리는 듯 했다. 어느 날 또 다른 진료실에 앉아 진찰을 기다리던 중 갑작스레 뭔가 깨달았다. 내가 지금 교차로에 와 있다는 생각이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의 건강과 치료에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해결 방법을 찾을 가망성이 병원만 전전하며 여생을 보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기록의 힘을 발견하다. 이대로 병원을 전전하며 희망 없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수첩을 꺼내서 지금 기분이 어떻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적어 나갔다. 나 자신의 관점과 표현을 써서 내 병력을 처음으로 자세히 글로 옮겼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었거나 별 효과가 없었던 치료법들을 목록으로 정리했다. 원하는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것과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내가 갇힌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벗어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도 썼다. 현재의 건강 상태 기록이 종이 위에서 구체적으로 형태가 갖춰지자 지금 뭘 해야 하는지 깨달았다. 나는 벌떡 일어나 접수원에게 진료 기록을 모두 달라고 요청했다. 접수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내 대답을 듣자마자 파일을 찾아 해당 부분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진료 기록은 수백 페이지에 달했으므로 종이 문서로는 원하는 정보를 절대 찾을 수 없으리란 걸 알았다. 그래서 집에 있는 컴퓨터로 진료 기록을 한 페이지씩 모두 스캔하여 필요한 부분을 검색하고 순서를 재배열하고 주석을 달고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기록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앓는 병을 관리하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어 의사들이 알려준 사항을 빠짐없이 자세하게 메모했고 의사들이 권한 방법을 모두 실천했으며 다음 진료 때 확인할 질문거리를 만들었다.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으자 특정한 패턴이 눈에 들어왔다. 자,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나는 기능성 발성 장애라는 고통스러운 증상 유형을 찾아냈다. 여기에는 음식을 삼킬 때 필요한 50상 이상의 근육 중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동안 복용하던 약 때문에 신체 증상이 겉으로 나타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신체 증상이 보내던 경고를 알아채기 더 힘들었다는 걸 깨달았다.
나를 괴롭히던 건 알약 하나로 단번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나 감염이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기능 상태였으며 내 몸을 보살피는 방법에 변화가 필요했다. 호흡, 영양, 발성 습관, 심지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일이 어떻게 신경계로 발현할 수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심신상관성, 즉 내 몸이 느끼는 방식에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었다. 배운 것을 빠짐없이 메모하며 한 가지 실험을 고안했다. 치료사에게 배운 발성 연습을 꾸준히 하면서 식단을 개선하고 규칙적으로 명상하는 등 간단한 생활 습관, 즉 몇 가지 변화를 주었다. 놀랍게도 그 방법은 실천하자마자 효과가 나타났다. 통증은 남아 있었지만 훨씬 더 견딜만 했다. 돌이켜보면 그 당시 썼던 메모는 약이나 수술만큼 내 고통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메모 덕분에 내 상태에 관한 지엽적인 내용에 치우치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내가 처한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의학이라는 외부 세계와 감각이라는 내부 세계 모두에서 그 메모는 내가 접한 새로운 정보를 효과적인 해결 방안으로 바꿔주는 실용적인 매개체였다. 그때부터 나는 주변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술이 지닌 잠재력에 푹 빠졌다. 컴퓨터를 이용해 메모하는 단순한 행동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다. 일단 디지털 정보로 전환되면 메모는 더 이상 손으로 마구 휘갈겨 쓴 짧은 글에 한정되지 않았다. 디지털 메모는 이미지와 링크, 온갖 형식과 크기의 파일을 비롯하여 어떤 형태든 갖출 수 있었다. 디지털 영역에서 정보는 어떤 목적이든 그에 따라 만들어지고 형태를 갖춘 후 다른 곳으로 전송될 수 있었다. 나는 일상생활에서도 디지털 메모 기록을 시작했다. 학기 중에는 어지럽게 쌓인 스프링 노트들을 보기에도 편하고 검색도 가능한 강의 모음집으로 탈바꿈시켰다. 수업 시간에 배운 가장 중요한 요점만 필기하고 필요할 때마다 복습했으며 에세이를 작성하거나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그 요점을 활용해 공부하는 과정을 학습했다. 그 전에 나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성적도 평균 수준이었다. 어렸을 때 선생님들은 집중 시간이 짧고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을 한다는 의견을 적은 성적표를 손에 들려주곤 했다. 그랬던 내가 우등상을 받고 대학을 졸업했으니 얼마나 기뻐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졸업할 당시 취업 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최악의 상황이었다. 미국에서 취직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으므로 청년들을 개발도상국으로 파견하는 해외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평화봉사단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조그만 학교로 배정받았고 8세에서 18세에 이르는 현지 학생들에게 2년간 영어를 가르쳤다. 교육에 필요한 자원을 구하기 힘들고 지원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만든 기록 시스템은 다시 한번 생명줄이 되었다. 나는 다른 교사들이 준 교재, 웹사이트, USB 드라이브 어디서든 수업 내용과 연습 문제의 예시들을 찾아 저장했다. 다음으로는 수업 시간에 쓸 영어 구절과 표현, 속어를 뒤섞고 서로 연결하여 단어 게임을 만들어 개구장이 학생들이 수업에 계속 몰입하게 했다. 고학년 학생들에겐 개인 생산성을 관리하는 기본 원칙, 즉 일정을 준수하는 방법과 수업 시간에 필기하는 법,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학습 계획을 짜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에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했을 때 내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아이들에게서 감사 메시지를 받는다. 내가 가르친 생산성 향상 기술이 그들의 삶에서 계속 결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2년 후 미국에 돌아와 샌프란시스코의 작은 컨설팅 회사에 애널리스트로 취직했을 때는 뛸 듯이 기뻤다. 그런데 막상 직장 생활을 시작하자 잔뜩 흥분한 만큼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다. 눈코 뜰 새 없이 업무가 진행되어 따라잡기 버거웠던 것이다. 우크라이나 시골 마을을 떠나자마자 실리콘밸리의 중심지로 직행한 나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인풋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건 현대사회의 직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었다. 이메일은 수백 통씩 쌓였고 모든 전자기기에서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알람 소리는 끊임없이 집중을 방해했다. 그때 동료들을 둘러보며 궁금했던 기억이 난다. 어떻게 이런 데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비결이 뭐지? 그때 내가 알고 있던 비결은 단 한 가지였다. 나는 다시 기록하는 일을 시작했다. 컴퓨터에 설치된 메모 앱을 이용해 회사에서 배우는 걸 모두 기록했다. 회의 시간에도, 전화통화 중에도, 인터넷으로 조사하는 동안에도 계속 메모했다. 고객에게 발표할 슬라이드에 인용할 만한 내용을 보고서에서 찾아 기록했다. 노련한 동료들의 피드백도 완전히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두고 싶어서 메모하고 저장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컴퓨터의 프로젝트 정보 관리를 할 전용 장소를 만들었다. 그 저장소에서 모든 정보를 검토하고 실행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쉴 새 없이 밀려오던 정보의 파도가 잠잠해질 무렵, 이제는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정확히 찾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동료 직원들은 특정 파일을 찾거나 어떤 사실을 밝혀내거나 고객이 3주 전에 했던 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할 때 가장 먼저 나를 찾아 도움을 청했다.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속속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사무실에서 당신밖에 없을 때 그 뿌듯한 느낌이 어떤지 아는가? 그 느낌은 내가 아는 중요한 가치를 활용하고 개인적으로 추구한 일로 받은 포상이었다. 공유의 힘을 발견하다. 지금까지 수집한 메모와 파일을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몇몇 기관을 위한 컨설팅 프로젝트에서 일하다 보니 기업 자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읽다가 미국의 토지, 기계, 건물 같은 물적 자본의 가치는 10조 달러에 달하지만 인적 자본의 총 가치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발견했다. 인적 자본은 물적 자본의 10배 이상 더 크다. 인적 자본에는 인간에게 구체화하여 나타난 지식과 노하우, 즉 교육, 경험, 지혜, 기술, 인간관계, 상식, 직관력 등이 포함된다.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개인적으로 수집한 메모는 시간이 흐르면서 확장되고 혼합되는 지식 자산일까? 그 당시 아직 이름을 짓지 않았던 내 세컨드 브레인은 메모 작성 도구일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절친한 친구이자 생각을 나누는 파트너로 보이기 시작했다. 깜빡 잊어버리면 세컨드 브레인이 늘 기억했다. 길을 잃으면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었다. 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쩔쩔매고 있으면 다른 가능성과 길을 제시했다. 하루는 동료 몇 명이 정리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메모지나 스마트폰 앱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아무 생각 없이 정보를 이곳저곳으로 옮겼고 그때그때 상황에 임기응변으로 대응했으며 그 정보를 다시 찾을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생산성 관리 앱은 새로 출시될 때마다 획기적인 미래를 약속했지만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하는 또 하나의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일이 흔했다. 우리는 함께 북클럽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클럽은 나중에 워커숍으로 커졌다가 마침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유료 강좌로 발전했다. 내 노하우를 전수받은 사람들의 일과 삶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자 내가 매우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는 생각이 점점 분명해졌다. 만성질환을 직접 관리해봤던 덕분에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법, 특히 먼 미래가 아닌 지금 결과를 도출하는데 알맞은 정리 방식을 알고 있었다. 그 방식을 삶의 다른 영역에도 적용하자 다양한 프로젝트 혹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정보를 통합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보였다. 게다가 그 정보를 일단 손에 넣으면 도움이 필요한 주변 사람들과 쉽게 공유할 수 있었다.